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수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요청에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 확산으로 민주당 개파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북러 대신 러북으로 불렀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하는 와중에도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기와 관련해 모두 17건의 지명수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하는 만큼 가결엔 148표가 필요했지만 이보다 딱 한 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거든요. 어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불결시켜달라고 직접 SNS를 통해 호소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걸까요?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됐으니 이 대표의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고 당내에선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하는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어쨌든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을 위해 필요한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 대신 박주민 의원이 나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를 먼지털이하듯 수사했고 압수수색을 300여 차례 진행했지만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체포동의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의원 166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쳤다는 건 민주당에서만 최소 29, 30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안이 찬성 139표로 부결됐을 때와 어떻게 표심이 바뀐 걸까요? 그때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고 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295명, 가결 종족수는 148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의원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6명과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 조정원 대표 등을 더하면 120명은 찬성표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가결이 149표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 1차 표결과 비교하면 기권과 무효표가 찬성표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1차 표결 9표였던 기권은 이번에 6표로 줄고 무효는 11표에서 4표가 돼 모두 10표가 줄었습니다. 대신 찬성은 1차 139표에서 2차에는 149표로 10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들이 찬성으로 돌아섰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를 다시 신임할지 여부가 달린 투표였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재신임을 받지 못한 셈이 됐고 지도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죠.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국회의원이 회기 중 갖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하지만 투표 하루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 반대표를 던져달라 호소하면서 약속을 깼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에 대한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뒤집어버리니 사과도 없이 당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뿐이 없는 거. 결과적으로 방탄단식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가결됐다는 점에서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일이었다면서 거취 논란이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대를 종용하며 표 단속에 나섰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함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 직후 탈당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찾겠다는 움직임이 생기면 내부 분열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서 이 대표는 거취 압박도 함께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녹색병원과 민주당사 앞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병원 현장 연결합니다. 노태현 기자, 혹시 이 대표 입장 나왔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녹색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반쯤 됐지만 이재명 대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곳 녹색병원 주변은 몇몇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직접 와서,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표결에 참석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 결국 오지는 못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본회의장에 와 부결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박강호 원내대표의 방문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떠한 신상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좀 중단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또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변하는 거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오늘로 단식 22일째인 이 대표는 지난 18일 이곳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음식 섭취 없이 수액만 투여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영장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녹색병원 앞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기도 했죠. 하지만 그 뒤엔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국회 출입을 시도하다가 지하철역 내부가 폐쇄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지 기자, 지지자들이 아직도 국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민주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 앉아 있는데요. 민주당사 쪽으로 진입은 시도하지 않아 경찰과의 마찰은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전만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지지자들이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국회의사당역을 통해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내린 방화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한 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지자들의 국회 출입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지지자들의 기세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데 그럼 퇴근길에도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경찰 추산 약 5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국회 일대에 몰려들면서 이곳은 매우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지자들이 지하철역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은 현재 국회의사당역 1번과 6번 출구를 봉쇄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장은 없었지만 이곳의 지지자들은 밤샘 농성까지 각오하고 있어 혼잡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66개 부대와 경찰 인력 4천여 명 등을 투입해 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와 그 후폭풍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표결 이후에 당황한 듯한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네. 분명히 예상 밖 결과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단식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결로 뜻이 모이는 듯 했거든요. 실제 100명 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결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도 막판까지 의원들을 설득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기구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견제 장치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의견 수렴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원들 설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이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이를 아예 뒤집는 얘기를 했죠. 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발언의 후폭풍이 크다고 앞서서 진단했었습니다.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뭐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표결에 앞서서 지난 1차 체포안 표결 때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 지난 1차 투표 때 기권과 무효표가 20표였는데 오늘 이게 10표로 줄어들었고 딱 그만큼 찬성표가 늘었거든요. 그러네요. 지난번 투표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을 기권이나 무효표로 좀 소극적으로 표출했던 의원들이 이번엔 확실한 반감을 갖고 찬성표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사법 절차에 대한 이 대표의 상황도 참 중요하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 수사 이런 주장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플랜 B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 한숨 돌리게 될 텐데요. 여기도 투표 전에 부결을 호소했었다는 점이 이 대표에게는 악수가 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고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거고 또 방탄 정당에 대한 이미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내 고민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사퇴 요구가 있었고요. 또 부결 호소까지 했는데도 가결이 됐다는 건 사실상 이 대표가 재신임을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동시에 그런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오늘 나오는 등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오늘 있었던 이 표결 결과 이탈표 색출 작업이 이어질 게 뻔한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홍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큰 선거가 있다는 것도 참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참 걱정인데 네. 앞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선언했다가 포기한 게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약속을 뒤집은 모양새가 정치인에게 상당히 타격이 된 겁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는데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공약을 이야기한들 어느 유권자가 믿어주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다른 한 의원도 후폭풍이 너무 크고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대신 지도부로선 현재 당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총선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 선거 앞두고 있는 당 지도부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고요. 네. 이후 당 지지율 등 추이를 보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다음 플랜 B에 대한 고심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다음에는 강서구청장에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다음 순서,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다음 주 영장심사가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다만 이 대표 측이 몸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변수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신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 3일 내로 신문기일을 잡는 만큼 통상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입니다. 이 대표 측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신문기일은 추후로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대표를 강제 출석시키거나 피의자 신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도주 우려 등은 낮은 만큼 영장 발부의 관건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심사까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전 30분에 걸쳐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호소했을 때, 이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한때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본회의장 연단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초반 잠잠하던 장내는 이 대표의 혐의 설명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결국 발언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한 장관은 가결이 된 뒤 다시 한번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자범이 아닙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순방 중이지만 전운이 감도는 우리 국회 소식도 접하고 있겠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는 한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상 쓰던 북러가 아닌 러북순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의도가 있었죠.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군사 협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에서 무기를 지원받으려 한다며 안보리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먼저 말하고 그 뒤에 북한을 언급했는데, 그동안 정부는 지난 14일 NSC 상임위원회 보도자료처럼 통상 북러로 표현해왔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하는 건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협력 수준을 감안해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에 대해 한국의 동맹, 우방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200번에 걸쳐 상습 마약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원정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유 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누군가 영치금으로나 쓰라며 그의 얼굴에 돈다발을 뿌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한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5월 법원이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후 4개월 만입니다.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병원을 돌아다니며 200번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을 사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000 정도 처방받았고 올해 1월에는 공범들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원정 마약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최모 씨와 공범의 도피를 도운 박모 씨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린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 씨에게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써라며 돈다발을 뿌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2년 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학교에서 단순 추락사로 처리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 교육청이 이 중 한 교사가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며 당시 교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갔음에도 매달 50만 원씩 받아간 학부모도 있었다니 말 다 한 거죠. 오늘 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지만 이미 너무 많은 교사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인 30살 이영승 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6개월 전에도 호원초 교사인 27살 김은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가 단순 추락사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했고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됐다가 서희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주목받았습니다. 두 교사의 유족과 교원단체는 이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며 극단적 선택 원인과 학교의 축소 보고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 교육청은 숨진 교사 중 한 명인 이 씨가 3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시간 손을 다친 학생의 부모는 이 씨의 휴직과 입대, 복직 후까지 계속해서 연락했고 결국 이 씨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치료비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해 출석 처리를 요구한 다른 학부모는 9개월 동안 이 씨와 394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이 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씨의 사망 이후 악성 민원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학교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망한 김 씨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씨와 관련된 학부모들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뒤통수에 발차기를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는 20년 뒤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5월 30대 이모 씨는 부산에서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 뒤통수를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을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인기척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성폭행 시도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도중 피해자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고쳤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에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돼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군인에게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조건이 가해자가 곤란할 정도로 저항을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삭제하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이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군인이었던 A씨는 자신의 집 방 안에 있던 15살 사촌 여동생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동생의 손을 잡고 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여동생을 침대에 데려가 추행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위력추행만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강제추행을 인정하는데 A씨의 행동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 추세와 맞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걸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을 대법원은 A씨의 행위 역시 새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 유죄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라면 처벌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4개월 뒤 이자만 1,300만 원.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해온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일명 성착취 추심을 한 겁니다. 피해자만 70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 A씨. SNS상 예명인 김 부장과 나 부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 빌렸는데 A씨 명의의 통장만 보내면 손쉽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담보로 가족과 지인 10여 명의 연락처를 넘기면서 A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000%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온갖 욕설과 함께 A씨 명의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겁니다. 상처 말아서 또 하나 보내. 하루 이틀 뒤에 야 미안한데 하체도 보내래. 통장 대여 그걸로 신고되면 너 벌금 600 정도 나와. 너 600 낼래 아니면 사진 보낼래? 협박에 못 이겨 A씨는 결국 사진을 보냈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버티지 못하자 지인들에게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난 진짜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하겠고. 지난 3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말고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경찰은 김 부장과 나 부장이 조직적으로 성착취 추심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 부장과 일당이 3억 7천만 원을 불법 추심하고 성착취까지 한 혐의를 포착해 나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 부장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연결된 범죄단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사회부 김태형 기자와 이번 성착취 추심 사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어렵게 사건 피해자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A씨는 불법 사체의 덫에 완벽히 걸려버린 피해자입니다. 네. 김 부장과 나 부장 전에도 급전이 필요해서 불법 사체를 한번 끌어다 쓴 경험이 있거든요. 순식간에 불어난 이자에 A씨는 사채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너무 맞기도 하고 막 겁에 질리기도 하고 그 폭행이 있기 전에 성폭행이 있었는데도 신고를 못할 정도였으면
또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사채업자가 오히려 A씨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고 어이구. 실제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성폭행 등 고통이 계속되자 빨리 빚을 청산하려고 또 다른 사채에 손을 벌리다 성착취 추심 피해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채에 손을 빌린 거군요. 네. 불법 사채에서 발전한 이 성착취 추심 일당,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썼던가요? 네, 악질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한번 손을 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3050 대출이라고 네.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받는 어이구. 식이 대표적입니다. 네. 유명무실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니 빠르게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주로 청년층이 현혹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환을 연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눈덩이 빚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A씨도 100만 원을 빌렸다가 4달 만에 김 부장에게 1,300만 원, 나 부장에겐 900만 원을 갚아야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반년 넘게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김 부장하고 나 부장 외에 공범과 이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공범 신원은 거의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다만 이들 조직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자체도 등록이 안 돼 있고 네. 온라인에만 있는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김 부장, 나 부장도 예명인데요. 나 부장 조직은 실제 6명으로 경찰이 특정하기도 했고요. 어떤 체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만큼 경찰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다른 경찰서에서 접수된 동일 피해 사례를 계속 모아서 총책을 쫓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그걸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또 그걸로 협박하고 진짜 악질이네요. 지금까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검찰, 경찰 등 17개 관서에서 지명 수배된 상태. 그런데 간두크죠. 이미 수배가 이렇게 된 중에 또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겁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 쪽에 서 있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이 남성을 연행해 갑니다. 2년 전 9월부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해 지명 수배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왔다 그냥 조용히 왔다. 금방 없으니까.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해 지명 수배된 남성은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이곳 경기 시흥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 앞에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일명 바지 사장들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또 다른 지인들에게 사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된 것만 무려 17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수익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신협에서 3,900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강도가 인천공항에 입국해 압송됐습니다. 사건 발생 30일 만입니다. 빼앗은 돈은 이미 도박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차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0대 남성이 내립니다.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한 지 3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훔친 건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들에게 할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의자는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이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수배 전단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교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에서도 한인마트에서 지갑을 훔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수년간 해외 원종 도박을 다니며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협에서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하고도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는 조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며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부산에선 불어난 하천에 여성이 휩쓸려 실종됐고 경북 상주에선 하천이 범람해 차량이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부산의 도심 하천인 온천천입니다. 기습폭우로 불어난 하천이 바로 옆 산책로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수위가 올라가더니 불과 20여 분 만에 1m 이상 물이 들어찹니다. 당시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하천변에서 5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할 때까지 다리 기둥을 붙잡고 있던 여성은 팔에 힘이 풀려 구조대가 보는 앞에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구명함을 가지고 1차적으로 던지보기로 지도하고 로프를 메고 구조 출동하는 과정에서 요구조 안타깝게 떠내려간 상황입니다.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상주의 한 하천이 범람해 인근 다리를 건너던 차량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소방대는 헬기를 긴급 동원해 60대 여성 운전자를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차량 밖에 나와서 차량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살이 빨라가지고 수영으로 좀 접근하기 힘들어가지고 헬기 이용해서 구조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의 한 유원지에서도 불어난 강물에 야영객 2명이 고립됐다가 30분 만에 구조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얼마 전 음주를 하지 않으면 노숙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죠. 경찰이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는데 어쨌든 법원이 했던 판단과 다른 거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대규모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집시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명문화한 겁니다. 심야 시간대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0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조항은 집회 금지 시간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효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심야 시간대라면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집회 시위 대응 기조도 강해집니다. 집회 신고 때부터 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형사팀을 배치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심야 시간대에 열릴 예정이었던 금속노조의 노숙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는데 경찰은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집회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아버지가 숨졌다. 그러니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들의 SNS에 게시됐던 글입니다. 앞서 서점에서 치매 관련 책을 살펴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도 올라왔었는데 다 허위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가짜뉴스가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1,000만 명 넘는 팔로워를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SNS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년 대선에 자신이 출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욕설로 비난하고 북한이 곧 끝장날 것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의 글도 연달아 게시됐습니다. 이 글은 1시간도 안 돼 삭제됐지만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퍼졌습니다. 공식 계정 마크가 있으면 진짜라거나 약에 취해 썼다, 현 대통령보다 낫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측은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모두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SNS상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치매 관련 책을 살펴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합성 영상이 유포되는가 하면 AI가 생성한 트럼프 체포 사진이 돌고 미 국방부 청사 인근 폭발 사진이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뉴스 신뢰도 평가사에 따르면 AI를 활용해 가짜뉴스 콘텐츠를 찍어내는 사이트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고 These commitments are real and they're concrete. They're going to help industry fulfill its fundamental obligation to Americans to develop safe, secure, and trustworthy technologies that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도 수백 명 규모의 SNS 가짜뉴스 대응팀을 꾸리는 등 가짜뉴스와의 전쟁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인 삼성전자가 갑질을 당했다.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의 불리한 장기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1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입은 피해액은 4,300억 원이 넘습니다. 과징금이 피해액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들어가는 무선통신 부품의 세계 1위 사업자인 미국 브로드컴. 2020년 삼성전자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이 삼성전자에 불리했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이듬해부터 3년간 매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 하고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계약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구매 승인 중단 등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 담당자도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 승인 중단 등의 조치를 스스로 폭탄 투하, 기업 윤리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메모를 이메일에 남겼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선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 갑질을 한 브로드컴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용한 거래상제 및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부과 기준율 2%가 상한입니다.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불공정한 장기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4,375억 원에 달한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알라딘이 해킹당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전자책을 해킹당해 해커에게 돈을 뜯겼습니다. 다른 서점들도 당한 건 마찬가지. 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해킹하고 인터넷 서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구속됐는데 해킹과 공갈, 협박을 주도한 범인은 코딩을 독학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를 보내주지 않으면 100만 권까지 간다. 협상하려면 연락해라. 지난 5월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손에 넣은 전자책 5천 권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A씨. 3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책을 유포하겠다며 알라딘 측을 협박해 약 8,6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등 업체 4곳을 해킹해 전자책 215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여 개를 빼돌렸는데 약 203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에는 구매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암호가 걸려 있는데 이를 해제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해 컨텐츠를 빼돌렸습니다. 입시학원들에도 1억 8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가 최근 붙잡혀 구속됐는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2명을 거느리고 SNS 메시지로 각각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책을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받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은 불법 콘텐츠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서울 외곽 직장인들에게 꿈의 노선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내년 4월에 개통됩니다. 현재 시운전 중인데 열차를 직접 타보니 시속 170km의 고속으로 달려도 안정적이었고 소음도 적었다고 합니다. 다만 긴 구간에 왕복 요금이 10,000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최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4월 GTX-A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부분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처음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먼저 열차문. 고속으로 달리는 특성상 소음과 공기 흡입을 막기 위해 KTX처럼 한쪽으로 열고 닫히는 구조로 지하철보다 폭이 20cm 더 넓습니다.
열차 내부는 좌석이 지하철처럼 옆으로 배치돼 팔걸이로 분리돼 있고 바닥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열차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70km에 도달했지만 진동과 소음이 적어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터널을 통과할 땐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일부 선로가 솟아오른 구간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최대 1,062명의 승객이 탄 상황을 상정해 1.5톤 물탱크를 칸마다 채우고도 안정적인 속도를 내는지 시험 중입니다. 제가 수서역부터 이곳 동탄역까지 GTX 시운전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시운전이라 무정차로 진행돼 20분이 걸렸는데 실제 운행 시엔 성남역과 용인역을 거쳐 28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GTX-A는 내년 4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 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A 운행이 가시화되자 동탄역 역세권은 전용 102제곱미터 아파트가 20억 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계속 높게 거래가 되고는 있어요. 서울 쪽에서 좀 오셔서 매입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으시고 여기가 GTX 개통도 예정이고 다만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왕복 요금이 10,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개통이 다가올수록 요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이다, 고금리다 하면서 건설업계에 우울한 소식만 가득하죠. 덩달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들여다봤더니 건설 경기만 탓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퇴직금 수천만 원은 챙겨주면서 근로자 월급은 안 주는 걸 보면 말이죠.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부터 건설 현장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대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 문모 씨에 대해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 313명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임금 7억 6천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아직도 체불 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문 씨는 사무직인 자신의 아들에겐 퇴직금 4천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의 임금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어 7월 말 기준으로 2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말 체불액은 2,374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가 2,925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액수 자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10월까지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곳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피해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불법 하도급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단속 기간 국토교통부와 불시 감독을 하면서 위반 즉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를 분석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체불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5.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심상치 않으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게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차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yearly high price. President needs to think about. Come back down again as soon as supply catches up with demand. So I'm not overly concerned. I don't like paying it, but I'm not. 이처럼 물가 상승 우려와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일단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5.50%, 한국과의 금리 차이도 최대 2%포인트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번 남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따라서 올해에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서 고금리가 좀 더 오래가고 내년에도 천천히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내년에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서울에만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23개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피 시간도 방향도 저층 건물들보다는 복잡할 겁니다. 우선 올라가야 할지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실시된 합동 대피 훈련에 김세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전기차가 빨간 연기를 뿜어내고 건물 내부에서는 대피하라는 경보가 울립니다. 건물 자위소방대가 출동해 자동차에 화재질식 소화포를 덮고 안에서는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냅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 진화에 나서고 미처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한 사람도 사다리차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출합니다.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소방재난본부와 진행한 소방훈련 모습입니다. 대피 요령을 알고 있다고 해도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초고층 건물이라면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이 있는데 각자 가까운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흐름을 알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축구장 46개 규모인 롯데월드 타워 같은 대규모 건물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민과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체득해서 실제로 대피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올해 5월 기준 서울의 초고층 건물은 23개. 건물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율대처 훈련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밥 먹고 살고 있으면 다 한국 사람입니다. 13년 전 이주 노동자들의 뼈아픈 현실을 담아내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덕에 경제의 한 축이 굴러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지만 그들을 대하는 노동 현장은 냉랭하기 일쑤였죠.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해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만 1,000명이 늘었는데 이 중 외국인이 13만 4천 명으로 37%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지 1년도 안 돼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9,090명 정도. 특히 이 중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6,000명, 중국인은 1,360여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73%에 달했는데 물론 중국 동포 수가 많으니까 지난해 기준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중 조선 동포가 33%로 1위이긴 합니다만 방금 들으신 이 수치로만 봐도 내는 고용보험료 비율은 33%인데 받아가는 비율은 70% 이상이다. 또 지난 5년간 1,900억 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같은 기간 761억 원 더 많은 2,661억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해 갔으니 단순 비교만 해봐도 중국 동포들이 납부한 거에 비해 많이 받아간 건 맞죠. 물론 유독 이들이 더 실업의 고통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1, 2년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만큼 혹시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내 쌈짓돈처럼 쓰려는 꼼수가 퍼진 건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목적, 취지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들인 이유는 일자리가 모자란 우리 산업, 기업 등을 위해서지 이들이 취업을 못했을 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도 실업급여 먹튀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이 공식 입촌식에 참석했는데요. 국제대회에 복귀한 북한과는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강재묵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선수촌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손인사와 함께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입장합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는 저마다 다부진 표정을 짓고 힘차게 각오도 다집니다. 대한민국! IOC 제재가 풀려 5년 만에 국제종합대회에 복귀한 북한의 인공기도 걸려 있습니다. 내일 입촌식을 갖는 북한 선수들도 포착됐는데 과거 친분이 있던 우리 선수단과는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코치 선생님들이나 감독 선생님도 이제 반갑게 인사해줘서 기분 좋게 이제 훈련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입촌식을 마친 우리 선수들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회 개막을 준비합니다. 사상 첫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축구의 에이스 이강인도 항저우에 입성했습니다. 이강인은 잠시 후 열릴 태국과 2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합류해 적응에 들어갔습니다. 형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 좋은 결과를 꼭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기 수영 황제를 노리는 황선우를 비롯한 경영 대표팀도 결전지에 도착하는 등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와 함께 종합 3위 달성을 위한 본격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항저우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 동부 지역과 영남권에 5mm 안팎,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아침 꽤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은 16도, 제천이 11도, 태백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 내륙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충북과 경북, 전북 내륙은 아침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춘천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7도, 창원 1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